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박선자예요. 70을 간 넘겼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10년이 넘도록 이 40평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마지막 터전이자 전 재산의 전부입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이지만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니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죠. 그게 제 노년의 체면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넓었어요. 40평, 방이 3개나 되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실 유리창을 닦는 일입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선반 위 먼지를 털고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렇게 집안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오전이 다 가버리죠. 적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방 하나는 아들 내외가 살던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손주 민수가 놀러와 어지럽히는 걸 보는 게 제 낙이었죠. 민수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였습니다. 그 애가 웃는 걸 보면 이 넓은 집의 적막도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이 평화가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죠.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죠. 쿵, 쿵, 쿵. 어머니, 저예요, 진우예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제발이요. 그건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몰골의 세 식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 며느리, 그리고 얇은 담요에 쌓여 덜덜 떨고 있는 민수. 세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제 말에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일단 들어와. 민수 감기 걸리겠다. 저는 떨리는 민수를 먼저 받아 안고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애가 왜 이렇게 뜨거워? 너희 밖에서 뭐 한 거야? 어머니, 그게. 며느리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일단 씻어라. 젖은 옷부터 갈아입고. 저는 제 옷과 남편이 입던 낡은 옷을 꺼내 주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그들이 들고 온 낡은 가방 하나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 재산인 듯 보였죠. 아들 진우는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어머니, 망했습니다. 뭐가? 다 망했어요. 집도 가게도 싹 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쫓아와. 네, 보증금도 못 건지고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몸만 닦아주고 있었죠. 어머니, 민수만이라도 제발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뿐인 핏줄인데 어찌 내칠 수 있겠어요. 일어나, 바닥 차가워. 저는 민수가 쓰던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자라. 짐은 내일 풀고. 그날부터 이 집에서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죠. 아들 내외가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들은 일자리를 구한다며 아침 일찍 나갔지만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죠. 진우야,
너 또 마셨냐? 어머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술 마실 정신으로 일을 해라. 아들은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도왔지만 서툰 손길에 제 속만 더 터졌죠. 애미야, 그릇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야. 네, 어머니, 다시 할게요. 됐어. 더 내가 할 테니. 생활비는 온전히 제 연금과 모아둔 돈에서 나갔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새 식구가 되니 모든 게 두 배로 들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수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민수가 언제부터인가 기운이 없고 밥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콜록, 콜록. 그 소리가 제 신경을 긁었죠. 애미야. 네, 어머니. 너는 애를 어떻게 보는 거냐? 애가 왜 저 모양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약을 먹여도 잘 안 떨어지네요. 무슨 약, 감기약이야. 네, 약국에서. 그러게 비 맞고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며느리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의 등을 두드릴 뿐이었죠. 민수는 밥을 마다하고 잠만 자려 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는 손주를 보는데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겠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와 민수를 데리고 30년 다닌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박내과 원장은 저와 막역한 사이였어요. 제가 매달 혈압약을 타러 가던 곳이었죠. 아이고, 박할머니 웬일이셔. 오늘은 아들 며느리까지 다 오셨네. 원장님, 우리 손주 좀 봐줘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어디 보자, 민수야. 이리 와볼까? 원장은 청진기를 등에 대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어요. 어허,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도 밥도 못 먹고 밤새 기침만 해요.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에요. 이 약 먹이면 금방 나아요. 원장은 처방전을 쓰며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애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가 봐요. 이럴 땐 애기가 죽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원장님. 내가 쟤 때문에 못 살아요. 저는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거봐라, 너가 유난이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헬쑥한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병원을 나오자 속이 다 시원했어요. 들었지? 원장님 말씀. 너가 호들갑 떠니까 애가 더 아픈 거야. 어머니. 왜? 아무래도 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길 한복판에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방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하셨잖아. 아니요. 민수가 그냥 감기 같지가 않아요. 너가 의사보다 잘 알아. 입술 좀 보세요. 파랗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기예요? 시끄러워. 돈도 없는 것들이 큰 병원은 무슨 큰 병원이야. 너가 돈 낼 거야? 저는 홧김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깟 감기 가지고 유난 떤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는 원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약을 먹고 토했죠. 우에. 민수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며느리는 밤새 아이를 안고 방 안을 돌았어요. 그 기침 소리가 제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죠. 저는 그날 박내과 원장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의사였고 저는 그 말을 신앙처럼 받아들였죠. 30년을 한자리에서 환자를 봐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는데 며느리가 괜히 유난을 떠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기침은 멎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쇠를 긁는 듯한 마른 소리가 났죠. 콜록, 콜록, 캑캑. 아이의 목에서 새어나오는 그 소리는 숨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였어요. 그 발자국 소리와 기침 소리가 제 방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죠. 독감이라는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치나. 저러다 애를 더 잡지. 저는 며느리가 예민해서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호들갑을 떨면 애가 겁을 먹고 꾀병을 부릴 수도 있다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려는데 야채 찌꺼기 밑에서 익숙한 약봉지가 나왔어요. 박내과 어제 원장이 직접 써준 3일치 약이었죠. 봉지를 열어보니 약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알약 몇 개가 물에 불지도 않은 채 멀쩡했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내가 볼 땐 먹이는 척 하더니 돌아서서는 이렇게 버렸구나. 저는 그 약봉지를 들고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애미야, 내 어머니, 이게 뭐냐? 약봉지를 내미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그게 어머니, 너 이거 버렸지. 의사 선생님이 지어준 약을 버려. 어머니, 이 약은 소용이 없어요. 민수는 뭐가 소용없어? 너가 의사야. 너가 의사보다 잘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30년 넘게 환자 본 분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들까지 방으로 들어왔죠. 아니요, 민수는 그냥 감기가 아니에요. 제발이요. 그럼 뭔데? 너는 아는데 의사는 몰라. 말해봐, 무슨 병인데?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죠. 대학병원 가야 해요, 어머니. 큰 병원 가야 해요. 뭐, 대학병원? 제 기가 막혔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대학병원은 무슨. 너희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어머니 제발이요. 시끄러워. 너는 애 아픈 걸 핑계로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구나.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믿어? 내가 어떻게 믿어? 의사 말 무시하고 약 버리는 며느리를 어떻게 믿냐고. 저는 약봉지를 며느리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당장 이 약 다시 먹여. 안 먹이면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약을 주워들고 울었어요. 그 눈물이 거지처럼 보였죠. 너무나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애를 일부러 방치하고 약이 안 듣는다고 우기고 큰 병원 가자며 돈을 뜯어내는구나.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참으세요. 너는 저게 지금 참게 생겼어. 쟤도 민수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걱정하는 애미가 약을 버려? 너는 네 마누라 제대로 못 가르쳐. 아들은 한숨만 쉬며 고개를 숙였죠. 그날부터 며느리는 제게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았죠.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상한 외출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민수를 둘러엎고 집을 나섰죠. 아이는 두꺼운 외투를 입었지만 며느리는 얇은 겉옷 하나만 걸쳤어요. 어디 가냐? 병원 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병원이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해가 져서야 들어왔고 얼굴은 늘 녹초였어요. 민수는 더 파리해졌고요. 어디 갔다 이제 와. 대학병원 다녀왔어요. 대학병원?
거기 가서 뭘 했는데? 검사하고 왔어요. 무슨 검사? 애 잡을 일 있어. 날마다 어딜 싸돌아다녀. 돈은 어디서 나서?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죠. 시어미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을 다닌다는데 아이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말라갔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도 몇 숟갈 뜨다 말았어요. 볼은 움푹 패이고 눈만 퀭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병원은 핑계로 밖에서 딴짓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애를 팔아 동정심을 사고 돈을 구걸하러 다니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여전히 무능했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을 붙잡고 따졌죠. 너는 마누라가 저러는데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쟤도 민수 때문에 속이 타서 그래요. 속이 타? 저게 속 타는 사람의 행동이야? 매일 밖으로 나도는 게 병원 간다잖아요. 그 말을 믿어? 네 마누라 말을 믿냐? 그럼 어떡해요, 제가. 네가 돈을 벌어와야지. 네가 가장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두 사람 합심해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아들은 방패막이고 며느리는 행동대장이었죠. 결국 목표는 제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그 사이 며느리도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돈이. 돈? 제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민수 검사비가 모자라서요. 얼마나? 500만 원이요. 뭐? 500만 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5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야? 어머니,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이 검사 꼭 받아야 해요. 제발이요. 무슨 놈의 검사가 500만 원이나 해. 너 나 속이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영수증 다 보여드릴게요. 됐다. 종이야 얼마든지 만들지. 너 지난번에도 약 버렸잖아. 그건 정말 효과가 없어서요. 됐어. 입 닫아. 저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 문틈으로 민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파리하고 힘없는 얼굴이었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어요. 제 손주였습니다. 며느리는 미웠지만 손주는 살려야 했죠. 그래, 애는 살리고 봐야지. 전현한테 주는 돈이 아니야. 민수 병원비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게 끝이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민수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갈등했어요. 결국 남편이 남긴 펀드를 깼습니다. 그건 제 유일한 비상금이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현금 다발을 받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죠. 그걸 깨면 다음 달부터 빠듯해질 게 분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기 있다. 저는 돈 봉투를 며느리 앞에 던졌어요. 이걸로 끝이다. 다시는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이걸로도 민수 못 고치면 그건 네 운명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돈 봉투를 붙잡고 울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절까지 했죠. 저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디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두고 보자. 저는 그 돈으로 민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500만 원은 제겐 큰 돈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장에 가던 길
버스 정류장 앞 백화점이었어요. 그곳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새 외투가 걸려 있었죠. 짙은 남색의 모피 코트였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그런 옷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손에 들고 있던 콩나물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게 내 돈이구나. 내 검사비라며 500만 원을 뜯어가서 몸치장에 쓴 거였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를 기다렸지만 그날도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외투는 입고 있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와? 병원 다녀왔어요. 거짓말. 저는 당장 방을 뒤지고 싶었습니다. 그 비싼 외투를 어디에 숨겼는지 찾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것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내 돈을 뜯어 사치 부리는 저것들을 반드시 내쫓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 며느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손주를 방패 삼아 시어미의 돈을 빼내고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여전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은 어느새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서는 것마저 피하며 그림자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녀는 물 한 모금 마시러 나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둘을 불러 거실 가운데에 앉혔습니다. 아들 진우도 함께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애미야, 내 어머니, 돈은? 네. 500만 원 다 썼냐? 네, 검사비로. 그래, 무슨 검사? 이것저것 피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도. 그런데 애는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굳은 입술만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 그 돈으로 뭐 했어? 똑바로 말해. 검사했다니까요. 거짓말. 내가 다 봤어. 너 백화점에서 새 외투 입은 거.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동그래졌습니다. 아들도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로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짙은 남색 모피 코트. 그거 얼마 줬어? 내 돈 500만 원 다 썼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친구가 그런 비싼 걸 준다고? 망해서 쫓겨온 너한테 그런 선심을 베푼다고? 됐다. 변명하지 마. 이 사기꾼 같은 년. 제 손등이 저릿저릿 떨리며 방금이라도 뺨을 올려붙일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간신히 붙들고 손가락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그 옷은 시끄러워. 아들 진우가 다급히 일어나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너는 빠져. 너는 네 마누라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기나 하니. 여보, 당신 말해.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해. 아들이 다그치자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삼켰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져 무릎 위에 동그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겐 더욱 역겨운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 저를 속이다가 들킨 공범의 몰골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놈도 결국 한패였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딱 소리를 내며 굳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 이 집에서 그냥 두나.
저는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비틀어 잠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밤새 불덩이 같은 열에 들떠 헐떡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파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을 핥히듯 파고들어 제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 그보다 더 거세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것도 연기겠지. 돈 떨어지니까 또 시작이구나. 이번에는 또 얼마를 뜯어낼 계획이냐. 그 비싼 모피 코트 하나로는 여전히 만족이 안 되나 보지.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아이를 억지로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민수의 몸은 뜻밖에도 깃털처럼 가볍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 가. 박내과? 어머니, 안 돼요. 거긴 시끄러워. 너는 따라오기나 해. 오늘 그 원장한테 다시 물어볼 거야. 이게 정말 독감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할 거야. 저는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민수를 안은 채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 뒤를 따라오다가 현관에서 주저앉을 듯 휘청했습니다. 원장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박할머니.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애가 또 왜 이래. 원장님, 애가 밤새 불덩이였어요. 이게 어떻게 그냥 감기예요. 원장은 기계적으로 단정한 손놀림으로 청진기를 등에 대고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그는 혓바닥을 내밀게 하고 귀 속을 들여다보고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원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허, 이 할머니. 고집이 왜 이렇게 세? 네, 그냥 독감이라니까. 조금 심하게 온 거야. 애가 허약해서 그래.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30년 의사 생활에 이걸 모르겠어. 걱정 말고 이 주사 한 대 맞히고 가. 원장은 민수의 팔에 해열 주사를 조심스럽게 눌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힐끗 바라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애를 잡는다니까. 인터넷에서 괜한 거나 찾아보고 겁먹고 그러면 더디 낫는 거야. 가서 푹 쉬게 하고 물 자주 먹이고 열만 내리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서 힘이 빠지며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결국 전현이 애를 더 아프게 만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며느리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맞지. 원장님이 뭐랬어. 내가 유난떤 거랬지. 어머니. 왜? 아니에요. 민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는 의사 말도 못 믿어. 그 의사가 틀렸어요. 뭐라고? 저는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며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가 뭔데 의사가 틀렸대. 민수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병인데? 말해봐. 무슨 병인데? 무슨 병이길래 500만 원이 들고 모피 코트를 사입어. 어머니, 그건. 됐어. 말하지 마. 이제 아주 질려버렸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기처럼 흘러내려 턱 끝에서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마저 얄밉고 속 보이는 장난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문을 3개 닫고 빗장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잠그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림자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숨만 골랐습니다. 어머니, 왜? 또 돈 달라고. 아니요. 그럼 뭔데? 어머니, 제발. 이 집을 팔아주세요. 뭐? 저는 귓속이 울리며 머리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내 몸 안에서 진짜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 집 팔아서 민수병 고쳐야 해요. 피가 거꾸로 솟아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머니, 제발이요. 너 이거 노리고 이 집에 들어온 거지. 처음부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수 살려야 해요. 민수 핑계 대지 마. 아픈 애 방패 삼아서 내 집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그대로 문 쪽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진우가 허둥지둥 달려와 제 팔을 붙들고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해. 네 마누라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집을 팔재, 이 집을. 내 유일한 집을 팔자고 입을 열었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어쩔 수 없잖아. 시간이 없잖아. 며느리는 울분으로 뒤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제발 저희 말 좀. 들을 거 없어. 너희 둘 다 사기꾼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두 사람을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곧바로 격한 말다툼이 시작되어 벽을 타고 거실로 번졌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해. 이대로 민수 죽는 거 봐. 죽다니, 누가 죽어. 당신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부여잡았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죽어. 쟤들이 지금 나를 두고 하는 소리야. 내가 집안 내놓으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등줄기를 타고 공포가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저것들이 내 집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아픈 아이까지 연기시키고 거짓 눈물로 협박하겠구나. 이제는 정말로 나를 궁지로 몰아 문 밖으로 밀어낼 작정이겠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턱 밑까지 차올라 목을 조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벽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귓속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지옥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죠.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밥도 따로 차려 먹었어요. 혹시라도 저들이 제 밥에 무슨 짓을 할까 무서웠죠. 아들 내외는 제 눈치를 보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 사이 민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아이는 이제 기침할 힘도 없는지 끙끙 앓는 소리만 냈죠. 밥을 아예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억지로 물을 떠먹여도 아이는 다 뱉어냈죠. 며칠을 굶은 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눈은 푹 꺼지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애는 무슨 죄가 있겠어. 다 저 악독한 어미를 만난 죄지. 저러다 애가 정말 죽겠네. 연기를 한다고 해도 굶어서 죽겠다. 며칠을 굶은 아이가 눈에 밟혔어요. 며느리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비운 틈을 탔어요. 민수의 방에 들어갔죠.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민수야. 아이가 저를 알아보는 듯 했죠. 제가 방문을 열고 물었어요. 민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이는 힘없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죠.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죽 끓여줄까? 민수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복죽, 할머니 전복죽. 아이의 갈라진 목소리에 저는 울컥했죠.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게 제가 끓여준 전복죽이었어요. 그래, 기다려. 할머니가 금방 끓여줄게. 저는 그 길로 시장에 달려갔어요. 가장 크고 싱싱한 전복을 사왔죠. 쌀을 불리고 전복 내장을 볶고 정성껏 죽을 쑤었어요.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며느리는 미웠지만 손주는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죽이 다 완성되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죠. 저는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아 민수의 방으로 향했어요. 이거 먹고 전현이랑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야지. 이게 마지막 인정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죽을 들고 민수의 방문 앞으로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며느리가 어느새 돌아와 있었어요. 안에서 며느리가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정신 좀 차려봐. 엄마 말 들려. 아이가 끙끙 앓는 소리가 났죠. 민수야, 할머니 오시면 기침 더 심하게 해. 숨도 못 쉬는 것처럼 알았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래야 할머니가 이 집이라도 우리 준단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내 집을 아픈 아이를 시켜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저것들이 내 집을 뺏으려고 아픈 아이까지 동원해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말을 이었어요. 그래야 우리 민수 살릴 수 있어, 알았지? 그 말은 제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변명처럼 들렸죠. 모든 게 저죽 한 그릇을 빌미로 내 집을 빼앗으려던 수작이었어요. 며칠 굶은 아이를 보며 마음 약해졌던 제가 한심했죠. 저는 며느리의 뒷말은 듣지도 못했어요. 오직 집 뺏기라는 말만 제 귀에 박혔죠. 그리고 이어진 민수의 대답. 아주 작고 갈라지는 목소리였죠. 응, 알았어,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와장창 제가 들고 있던 죽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죽이 제 발등 위로 쏟아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문이 활짝 열리고 며느리와 민수가 경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오지 마.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내 집에 손대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두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죽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밤새 울었어요.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보다 나를 속인 손주에 대한 절망감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나를 속여.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식어버린 죽 냄새가 눅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전복죽이 차갑게 굳어가며 시큼한 냄새를 뿜었죠. 한때 민수가 먹겠다고 웃던 그 죽이 이제는 역겨운 썩은 냄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제 손주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아이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 알았어, 엄마.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귀 뒤에 붙은 것처럼 계속 맴돌았어요.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그동안 아파하던 것도, 밤새 하던 기침도,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하던 것도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저를 속이고
저와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죠. 저를 악인으로 만들고 결국 이 집을 빼앗기 위해 짜맞춘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입은 그 비싼 외투, 제 돈 500만 원으로 산 그 옷, 그리고 집을 팔아달라며 울부짖던 그 목소리. 모든 퍼즐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것들은 내 가족이 아니구나.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원수들이구나.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작정했구나. 해가 밝아올수록 분노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 깊은 곳에서 냉철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저는 씻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입고 있던 옷 그대로, 푸석한 머리 그대로,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민수는 제 눈치를 보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어젯밤 그 소동 이후로 집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9시 막 문을 연 시간이었죠. 이 동네에서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부동산 사장과는 얼굴만 봐도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어이구, 박 여사님, 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부동산 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반겼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사장님. 네, 여사님. 저 집 내놓으려고요. 부동산 사장이 차를 따르려다 멈췄습니다. 네, 집이요? 어떤 집 말씀입니까? 설마, 이 집이요. 내가 사는 집, 40평짜리, 이 아파트 말씀이세요? 그래요. 사장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 박 여사님, 왜 갑자기요? 아드님네랑 같이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에요. 네, 그냥요. 팔아야겠어요.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구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1,000만 원, 아니 2,000만 원 싸게 내놓을게요. 2,000만 원이나요? 여사님, 지금 시세가 얼만데요? 그렇게 내리면 너무 손해인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당장 현금으로 살 사람. 그리고요. 일주일 안에 잔금 치르고 바로 입주할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일주일이요? 사장은 놀라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너무 급한데요. 2,000만 원을 깎아도 수억짜리 집인데 현금으로 일주일 안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싸게 내놓는 거예요. 금매로 붙여주세요. 못 구하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다른 부동산 가볼게요. 아니요, 아니요, 여사님. 잠시만요. 앉으세요. 제가 한번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드님하고는 상의하셨어요? 내 집 내가 파는데 누구랑 상의해요? 도장 여기 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도장을 꺼내 책상에 쾅 하고 찍었습니다. 이걸로 서류는 다 된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 집을 지켜야 해. 저 뱀 같은 것들한테서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해.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쏟은 죽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바닥은 닦인 듯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그게 뭐?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귀 먹은 노인네로 보여?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더 아픈 척해서 할머니 집 뺏자. 그 말 내가 똑똑히 들었어. 거기에 네하고 대답한 민수 목소리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민수를 살리려다 보니. 살려? 너희가 살려고 한 거겠지. 그 비싼 모피 코트는 어디다 숨겼어? 네. 500만 원. 내 돈으로 사 입은 그 옷 말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건 변명도 못하겠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녀는 끝까지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비켜.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집 보러 올 사람이 있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네, 오라고 하세요. 지금 두 분이 출발하셨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 안에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 방에 들어가 있어. 네, 어머니. 곧 손님 올 거야. 손님이요? 그래, 이 집 살 사람. 아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집 내놨어. 오늘. 어머니. 왜? 정말 파시려고요? 그럼 가짜로 내놨겠냐? 어머니, 안 돼요. 저희 그럼 어디로 가요?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몸을 숙였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너희 같은 사기꾼들이랑 한 지붕 밑에서 못 살아.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민수 엄마가 돈 때문에. 너도 한패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시끄러워. 손님 곧 와. 방에 들어가.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러 온 부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집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요. 이쪽은 안방입니다. 부동산 사장이 집을 소개하는 동안 며느리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민수를 업은 채였습니다. 안 돼요. 네. 이 집 못 팔아요. 저희 여기서 살 거예요. 며느리가 집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악을 썼습니다. 그 부부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죠.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이분들은. 저기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세입자인데 곧 나갈 사람들이에요. 방 빼라니까 저러는 겁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방 보시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도 다 있고 깨끗합니다. 부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건성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다시. 아니요, 지금 결정하세요. 네. 이 가격에 이 집 못 구해요. 아시잖아요. 부동산 사장이 제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급매물 없어요. 부부는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저것들 때문에. 여사님, 저렇게 버티면 집 팔기 어렵습니다. 세입자 문제 때문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다음 사람 빨리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돌아가자마자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만은 팔지 마세요. 민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해. 그래서 500만 원 줬더니 그걸로 모피 코트나 사 입었잖아. 그건 정말 오해예요. 됐어. 너랑은 더 말할 필요 없어. 아들, 진우야. 네, 어머니. 너 전현이랑 같이 이 집에서 나갈 거냐? 아니면 너 혼자라도 남을 거냐? 어머니, 선택해.
저는 아들은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며 눈빛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떡해요? 그 연기하는 애.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 정말 아파요. 시끄러워. 결정 못하겠으면 당장 나가. 그날 저는 아들 녀석의 비겁한 얼굴을 봤습니다. 끝내 그는 아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더욱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 귀신 나와요. 여기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뭐라고요? 전현이 미쳤구나. 저는 며느리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거실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유리처럼 쨍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너 한 번만 더 내일 방해하면 경찰 부를 거야.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줄 알아. 여기가 어떻게 당신네 집이야. 너희는 내 허락 없이 들어온 거야. 불법 점거야.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놀라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다음 날 부동산 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님, 네, 여사님. 계약서 지금 당장 씁시다. 네, 누구랑요? 어제 그분들은 다. 사장님 아는 사람 중에 투자 목적으로 살 사람 없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싸게 넘길게요. 5천만 원이요? 사장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야 그 정도면 금방 나갈 겁니다. 세입자 문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대신 계약금 오늘 받고 잔금은 닷새 뒤에 치르는 걸로. 닷새요. 그래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을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넘겨버렸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겠다는 사람은 집도 보지 않고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계약서 사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하게 가벼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낯선 감정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공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눈치를 보며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숨조차 죽인 채 문틈으로만 제 기척을 엿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아들과 며느리가 겁에 질린 얼굴로 기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사본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계약서다. 무슨 계약서요? 집 팔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랑 상의도 없이.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너희랑 상의를 해?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닷새. 네. 닷새 준다. 닷새 안에 니들 짐 싸서 나가. 어머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5천만 원이나 싸게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 돈이면 저희가 너희한테 줄 돈 없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요? 처음에도 길바닥이었잖아. 그때는 민수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연기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시끄러워. 닷새 뒤면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온다. 그때까지 안 나가면 내가 사람 부를 거야. 그땐 개처럼 끌려나갈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부터 닷새는 지옥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제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문틈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그 모피 코트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제발이요. 민수가 죽어가요, 어머니. 숨을 잘 못 쉰단 말이에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또 연기하는구나. 또 속이려 드는구나. 저 지독한 것들. 아들 녀석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냄새와 한숨이 뒤섞인 채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도 똑같아. 네 마누라가 내 돈 뜯어 모피 코트 사 입을 때 넌 뭐 했어? 그게 알고 있었지. 너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답처럼 들렸습니다. 민수의 기침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숨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저는 그게 연기가 들통나니 그만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흘렀습니다. 약속한 잔금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잔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이미 짐을 챙겨두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며칠 전 근처에 작은 월세방 하나를 미리 구해두었으니까요. 오후 2시 새 집주인과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새 주인이 법무사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짐을 아직 안 빼셨네요. 새 집주인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동산 사장도 곤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약속한 날이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퀭한 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등에 엎여 있었죠. 아이의 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연기하는구나. 짐 안 쌌어?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비켜.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방 짐 다 빼주세요. 네, 저 사람들 짐이에요. 그냥 다 밖으로 꺼내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훔쳤어요. 그 돈, 그 500만 원, 제가 민수 병원비로 안 쓰고 몰래 썼어요. 그럼 그렇지. 그걸로 비싼 옷 사 입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민수는 살려주세요. 뭐가 어째? 민수가 지금 숨을. 시끄러워. 이 연극 아직도 안 끝났어. 너의 그 고백조차 거짓말 같아. 집안 뺏기려고 별의별 쇼를 다 하는구나.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밀치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재촉했습니다. 뭐 하세요? 짐 빼세요. 저기 사모님 그래도 제가 책임질게요. 어서요. 명도 집행입니다. 직원들이 머뭇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짐가방 하나,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이 거실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안 돼. 며느리가 그 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를 업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 너 전현이랑 같이 나갈 거냐? 아니면 나랑 같이 갈 거냐? 어머니, 마지막 기회야. 아들은 민수를 업은 채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여보. 어딜까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자. 다 끝났어. 싫어. 나 여기서 못 나가. 민수, 우리 민수,
민수가 지금 숨을 안 쉰단 말이야. 뭐? 가자, 빨리. 병원 가야 해.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의 울음과 발소리가 뒤섞여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집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마지막 연극이라 생각했죠.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새 집주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겁니까? 그렇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손잡이는 낡았고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치고 모든 걸 걸었던 그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인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햇빛은 서늘했고 바람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날 저는 내 인생의 절반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저는 새로 얻은 작은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죠. 곰팡내가 스며든 좁은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방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창문 하나, 작은 화장실 하나, 낡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 손바닥만 한 방에 누워 있으니 마치 관 속에 들어온 사람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집은 뺏겼지만 돈은 지켰어. 그 뱀 같은 것들을 내 손으로 쫓아냈잖아. 이제 이 돈으로 편하게 살면 돼.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었죠. 집을 팔아받은 수억 원의 돈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0이 몇 개인지도 세어봤습니다. 이 돈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내쫓았죠. 이 돈이면 앞으로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통장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죠. 작은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 한 병조차 없었죠. 저는 밖으로 나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끼리 웃으며 밥을 먹는 사람들,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떠드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저만 혼자였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저것들의 기침 소리도 울음소리도 안 들어도 되는데. 저는 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누웠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수의 기침 소리도, 며느리의 울음소리도, 아들의 한숨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잘한 거야. 나는 내 재산을 지킨 거야.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내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가장 비싼 옷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뭘 찾으세요, 어머님? 옷 좀 보러. 며느리가 입었던 모피 코트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건 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곱고 단정한 빛깔의 한복 한 벌을 맞췄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아이고, 여사님,
너무 고우세요. 이거 입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그냥요. 돈이 좀 생겨서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오니 그 옷을 입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비싼 한복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 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아? 어머니, 제발. 끊어. 너랑 할 말 없어. 어머니, 민수가.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또 그 소리냐? 그 연기 아직도 안 끝났어. 연기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가 지금. 숨을 안 쉬어요. 뭐라고? 병원이에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어머니, 제발 돈? 약값이요, 제발. 너 이 순간에도 돈 타령이야. 이 사기꾼 놈. 어머니, 제발 약값이. 시끄러워. 민수가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그 애는 날 속인 애야. 어머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끝까지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죽어가는 손주 팔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구나. 사람이 아니야. 숨을 안 쉰다는 그런 끔찍한 거짓말까지.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분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에서 벽에 걸린 한복과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에 쫓겨난 그들은 이제 추운 겨울을 맞고 있겠죠. 저 역시 이 방에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방바닥은 식어 있었고 공기에는 싸늘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김장철이 되자 저는 오랜만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배추와 물을 나르는 손길들, 김칫소 냄새, 그리고 떠들썩한 웃음소리들. 저는 그 인파 속을 유령처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와 크게 다퉜던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즉 사부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사부인. 저는 저도 모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부인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몇 달 사이 그녀는 10살은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타들어간 듯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사부인, 그동안 당신. 사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 저 시장 보러요. 사부인이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이 독한 년. 네. 당신 때문에 우리 민수가. 사부인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애를 죽여. 이 독한 사람아.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왜요? 민수가 왜? 당신, 내 딸이랑 손주를 그 비 오는 날 내쫓고도 잠이 와? 그건 걔들이. 가서 봐.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뭘 봐요? 우리 딸 지금 정신 놓고 병원에 누워 있어. 그리고 우리 민수는. 사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민수는 그 추운 날 병원도 못 가고. 사부인, 그만하세요. 그게 무슨. 당신이
그 집만 팔지 않았어도, 그 약 한 번만 맞았어도, 약이요. 모피코트가 아니고요. 모피코트? 당신 아직도 그건 병원 자선 바자회에서 산 3만 원짜리 중고 옷이었어. 의사들한테 잘 보여서 약 좀 싸게 얻어보려고. 그걸 당신은. 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만 원. 가서 봐.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사부인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제게 던졌습니다. 여기야. 가서 보라고.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이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요. 왜 무서워? 당신이 죽인 애 얼굴 보기 무섭냐고. 사부인은 저를 밀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떨어진 배추들 사이에서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연기였어. 민수가 분명히 대답했어. 집 뺄게. 그 말에 네 하고 대답했어. 아니야. 저는 홀린 사람처럼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차올랐습니다. 어린이 호스피스 병동. 그 구겨진 종이 쪽지가 손바닥에서 땀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것들이 끝까지 나를 속이려고 사부인까지 끌어들인 거야. 저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사부인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녀가 제 뺨을 때린 것보다 그 여자가 10살은 늙어버린 그 얼굴보다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더 깊이,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피 코트가 3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윤기, 그 때깔이 어떻게 3만 원짜리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건 명백한 사치였어. 그런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죄어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왜 호스피스에 있어? 연기하는 거라며. 내가 똑똑히 들었잖아. 더 아픈 척해. 할머니 집 뺄게. 응, 알았어, 엄마. 그래, 민수가 대답했어. 내 손주가 나를 속이겠다고 분명히 대답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하필 호스피스야? 거짓말을 하려면 그냥 대학병원 입원실이라고 하면 되지. 왜 하필 마지막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모인 그곳을? 왜 하필 그런 단어를 붙였을까? 그런 끔찍한 말로 나를 흔들려고.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손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아니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대학병원 후문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어린이 병동. 그리고 그 옆 작고 낡은 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습하고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감각이 없었죠.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구석에는 아직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해님, 엄마, 우리 집. 색연필로 그린 그 그림들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밝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끝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님? 박민수 환자 좀 보려고요. 박민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 모니터를 바라보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민수 환자 보호자세요? 네.
네, 할머니예요. 간호사의 눈빛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이었죠. 너무 많은 죽음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덤덤한 슬픔이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저 표정은 아닐 거야. 민수, 어디 있어요? 몇 호실이에요? 박민수 환자는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저쪽에 앉아서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민수, 지금 어디 있냐고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저를 바라봤고 몇몇 보호자들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님, 진정하세요. 민수 환자는 지난주에 퇴원했습니다. 퇴원? 네, 하늘나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서 있던 바닥이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안내 데스크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거짓말. 너희들 다 한패지. 지금도 나 속이려고. 내가 돈 안 줘서.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어머니.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진우. 그런데 그는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뼈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깊게 꺼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남편이 죽기 직전에 보였던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길 어떻게 해? 진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어디 있어? 전현이 민수 데리고 어디 갔어? 너희들 나한테 복수하려고 애숨긴 거지. 내가 돈 안 줘서 그래서 이런 짓을. 어머니. 아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노인보다 더 느리고 위태로웠습니다. 민수 갔어요. 뭐? 어머니가 저희 쫓아내던 날. 그날 병원 오는 길에 제 등에서 숨이. 아니야. 연기였잖아. 그날도 숨 안 쉰다고 거짓말했잖아. 내가 전화했을 때도 그랬잖아. 돈 달라고 했잖아.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아들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서 보세요, 어머니. 가서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보세요. 아들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마디마다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끌리듯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병실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박민수 대신 하얀 국화꽃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라 부를 수도 없는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은 사부인보다 더 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텅 빈 아기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민수가 입던 작은 내복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봐도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쇠붙이가 긁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민수는 어디 숨겼어? 말해, 당장 말해. 이딴 장난으로 내 돈을. 우리 민수요. 어머니가 그토록 미워했던 우리 민수. 여기 있잖아요. 며느리가 텅 빈 아기 침대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어머니가 쏟아버린 그 죽. 그거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거 기다리다가 갔어요. 아니야. 너희가 날 속였어.
집 뺏으려고. 내가 들었어. 더 아픈 척해. 할머니 집 뺏게.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텅 빈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이요. 며느리가 텅 빈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집. 그거 뺏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왜 뺏으려고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돌로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아기 침대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그냥 감기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데려갔던 그 방 내과, 그 영감, 그 사람이 우리 민수를 죽인 거예요. 뭐라고? 민수는 희귀병이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 이름도 길어서 외우지도 못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죠. 어머니 말대로 독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 먹였어요. 어머니가 먹이라고 하셔서 억지로 먹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약을 먹을수록 더 아파했어요.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 약이 오히려 민수병을 악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돈 뜯어내려는 수작인 줄 아셨죠? 아니, 나는 그게 제가 그날 어머니한테 5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받았죠. 그 돈으로 모피 코트 사 입었고. 모피 코트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입만 귀 밑까지 찢어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며느리가 침대 밑에서 낡은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짙은 남색 외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윤기 자르르 하던 옷이었습니다. 이거 3만 원 주고 샀어요. 네. 대학병원 자선 바자회에서요. 3만 원. 네. 이거라도 입어야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요. 병원 사회복지과, 제약회사, 매일 그 사람들 만나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우리 민수 신약 임상시험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 몰골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군요. 문전박대당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보이려고. 병원 로비에서 밤새면서 이 옷 덮고 잤어요. 어머니 돈 500만 원. 그걸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비, 조직 검사비. 그걸로 다 냈어요. 영수증, 여기. 며느리가 서랍에서 구겨진 영수증 묶음을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준 돈. 제가 어디에 썼는지 보시라고요. 저는 차마 그 영수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럼 집은 그 약. 네, 그 약. 미국에서 새로 나온 신약이 있었어요. 그것만 맞으면 민수 살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 보험이 안 됐어요. 한 번 맞는데 1억. 앞으로 몇 번을 더 맞아야 할지도 모르고요. 총 수억 원이 든대요. 수억? 네. 진우 씨는 신용불량자였어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줬어요. 사채라도 쓰려 했지만 진우 씨가 막았어요. 그럼 우리 다 죽는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집. 그거라도 팔아서 우리 민수 약 사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들었던 그날. 죽. 네, 어머니가 죽 쑤어 오신 날. 민수가 숨을 잘 못 쉬었어요. 너무 아파했어요. 온몸이 뒤틀리고 굳어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한테 민수야 할머니 오시면 기침 더 심하게 해.
숨도 못 쉬는 것처럼 연기해. 그래야 할머니가 불쌍해서라도 저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 민수 살릴 수 있어. 그랬어요. 제가 시켰어요. 그 어린애한테 연기하라고. 그 약, 그거 한 번만 맞아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아파. 연기 못하겠어. 그냥 죽을래.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빌었어요. 민수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엄마 말 들어줘. 할머니가 문 밖에 와 계셔. 제발. 그런데 민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숨을 헐떡이느라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네, 어머니가 들으신 그 대답. 응, 알았어, 엄마. 그거 제가 민수 목소리 흉내낸 거예요. 뭐라고? 민수가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어린애 목소리로 어머니 들으라고. 응, 알았어, 엄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들키다니. 어머니가 죽을 쏟으실 줄은, 그렇게 돌아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제 오해였습니다. 아니, 제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쫓겨나던 날, 민수 정말로 숨을 안 쉬었어요. 어머니가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 앞에서 저희를 개처럼 끌어내던 날, 아이가 제 등에서 차갑게 식어갔어요. 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셨을 때, 진우 씨가 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그때 민수 응급실에 있었어요. 의사가 심폐소생술하고 있었어요. 돈만 있었으면 그 약 바로 맞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집만 팔아줬어도, 아니,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그 약 맞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민수 죽인 거예요. 며느리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뿐이었죠. 진우야. 이게. 아들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돈만 있었어도, 제가 능력만 있었어도, 민수 엄마가 그런 짓까지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다 죽일 놈입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는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침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죠.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집을 팔아 만든 수억 원이 찍힌 통장이었습니다. 애미야, 이거, 여기 돈 있어. 집 판 돈 그대로 있어. 이거 다 너희 가져. 이걸로 민수 좋은 데 묻어주고. 너희.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통장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돈? 어머니, 지금 이게 필요해 보이세요? 아니, 애미야, 그게. 우리 민수 죽었어요. 이 돈으로 이제 뭘 해요? 민수 맛있는 거 사줄까요? 민수 좋은 옷 사입힐까요? 아니면 민수 그 비싼 약 사줄까요? 며느리가 제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필요 없어. 어머니 돈 필요 없다고. 그 돈 때문에 내 새끼가 죽었어요. 그깟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 민수가.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너 그 약 못 사줘서 미안해. 민수야.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부축해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민수는 어디에 묻었어?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는 공허 대신 불타는 증오가 어렸습니다. 당신이 거길 왜? 가서 보게. 가서 용서라도 빌게. 용서? 누가 당신을 용서해? 우리 민수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민수, 제가 됐어요. 네. 여기, 이 병원 뒤뜰에 작은 나무 하나 심어줬어요. 거기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신 찾지 마세요. 당신이 그 나무 쳐다보는 것도 역겨워. 애미야. 그리고 이거. 며느리가 제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병원 메모지였습니다. 그 위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 마지막 유언이에요. 네. 어머니가 죽 쏟고 방에 들어가시던 날. 그날부터 민수가 매일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 화 많이 났어? 응. 할머니가 나 미워해서 이제 죽 안 갖다 주나 봐. 나 할머니 죽 먹고 싶은데 그거 기다리다가 그 말하다가 갔어요. 당신이 끓여주겠다던 그 죽. 그거 기다리다가 굶어서 아파서 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어버린 죽. 내가 쏟아버린 그 죽. 그게 내 손주의 마지막 희망이었구나. 나가, 당장 나가.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내 남편의 어머니도 아니야. 당신은 내 아들을 죽인 원수야. 아들 진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제발 가세요. 진우야, 엄마가. 가세요. 아들이 저를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문 안에서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용서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사과할 대상도 이미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야죠. 내 집. 나는 내 집을 지켰나? 아니, 나는 집도, 돈도, 아들도, 손주도 다 잃었구나. 저는 홀린 듯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화단에는 며느리가 던진 제 통장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눈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나쳐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 차가운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벽에는 수백만 원짜리 고운 한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 한복이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그날 사부인이 던져준 구겨진 호스피스 병동 주소 쪽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밥을 입에 넣으면 모래알 같습니다. 물을 마시면 쓴 약 같습니다.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가 저를 쳐다봅니다. 할머니, 죽 끓여주세요. 할머니가 나 미워해서 이제 죽 안 갖다 주나 봐.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돕니다. 밤마다 헛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콜록, 콜록. 민수의 기침 소리인지 제 기침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집을 지키려다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용서할 대상도 사과할 대상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이 차가운 방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게 제가 내린 유일한 결론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씻지도 않았죠. 그저 멍하니 벽에 걸린 비싼 한복만 쳐다봤어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저 옷을 살 돈. 그 돈이었으면 민수는. 저는 한복을 끌어내려 발로 짓밟았어요. 하지만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멍했어요. 그때였어요.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죽 끓여주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민수야. 할머니가 나 미워해서 이제 죽 안 갖다 주나 봐. 그 애에 갈라지던 마지막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할미가 미워한 게 아니야. 할미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렸어요. 나 할머니 죽 먹고 싶은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죽을 수도 없어. 이 죄를 짓고 편하게 죽을 수는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죠. 발길이 저도 모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수의 죄를 뿌렸다는 병원 뒷뜰. 그곳을 찾아야 했어요. 병원 뒤편 작은 뜰에는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밑동엔 조약돌 몇 개가 올려져 있었죠. 여기구나, 우리 민수. 저는 그 나무 앞에 주저앉았어요. 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민수야, 할미 왔다. 할미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나무를 찾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곳으로 갔죠. 해가 질 때까지 나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미친 노인 취급했어요. 저 할머니 또 저기서 울고 있네. 무서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 나무가 민수 같았으니까요. 민수야, 오늘은 좀 춥다. 할미가 옷 가져올걸. 배고프지? 할미가 죽 끓여줄까? 아니야, 미안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울고 웃었어요. 밤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 차가운 월세방에 혼자 누우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보글보글 죽 끓이는 소리요. 할머니, 죽 끓여주세요. 민수야, 아니야. 할미가 지금 끓여줄게.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불을 켰어요. 하지만 냄비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쌀도 전복도 없었어요. 민수야, 쌀이 없어. 어떡해. 저는 빈 냄비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때부터 제 정신은 조금씩 무너져 갔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봄 기운이 희미하게 스며들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민수의 나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은 빵을 사왔다. 이거라도 먹어.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림자가 저를 덮었죠.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였어요. 병원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깔려 있었어요. 애미야,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나 그냥 민수 보러. 민수는 여기 없어요. 죽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년이야.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내려다봤죠.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며느리는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며느리가 사라진 문만 바라봤어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다음 날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몸이 이상했어요. 며칠을 굶어서인지 세상이 핑 돌았어요. 민수야, 할미와.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나무 아래로 쓰러졌죠. 차가운 흙바닥이 살갗에 닿았어요. 민수야, 할미도 이제 따라간다. 의식이 아득해졌어요. 누군가 제 뺨을 때리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애미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녀가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둘 다 힘이 없었어요. 안 되겠네, 업히세요. 뭐? 시간 없어요, 어서요. 애미야, 그 몸으로 나를. 어서요. 저는 며느리의 등에 엎였어요. 그 등은 뼈만 만져졌죠. 그 몸이 휘청거렸어요. 애미야, 내려놔. 나 괜찮아. 그냥 민수 곁에 있게 해줘. 다 왔어요. 며느리는 저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끊어질 듯 걸었죠. 제 눈물이 며느리의 어깨를 적셨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저는 링거를 맞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며느리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죽그릇이 들려 있었죠. 병원 밥이었어요. 드세요. 그녀가 죽을 한 숟갈 떠 제 입가로 가져왔어요. 나 못 먹어. 먹어야 살아요. 살아서 뭐해. 민수는 없는데. 민수 보려면 드세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벌렸어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왔어요. 몇 달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그토록 끓여주지 못했던 그 죽이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떨어졌죠. 방 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두 여자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울었어요.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우는 것.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며칠 만에 몸을 추스르고 병실을 나왔어요.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납덩이 같았죠. 영양실조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링거의 바늘이 빠져나간 자리에서조차 묵직한 고통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비를 내야 했지만 제게는 돈이 없었죠. 남은 건 연금 통장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낼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애미야, 돈이 어딨어. 저 일해요. 봉사 말고 청소 일이요. 그래야 여기 민수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수납창구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 아래 뺨이 창백하게 빛났어요. 그 헬쑥한 얼굴에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그 눈동자엔 오래간만에 생기가 비쳤죠. 퇴원 후 저는 차가운 월세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근처 작은 쪽방을 얻었어요. 낡은 전등 하나, 작은 창문 하나뿐인 곳이었죠. 창문을 열면 바로 민수의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방이 좋았어요. 연금으로 겨우 방세를 냈어요. 밥 대신 보리차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죠. 그저 나무 곁에 있고 싶었어요. 매주 며느리가 병원 봉사 오는 날이면 우린 뒤뜰의 나무 앞에서 만났어요. 시간은 늘 점심 무렵이었죠.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시간. 제가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마셔. 고맙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말없이 나무만 바라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대화를 시도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죄스러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자 그 침묵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웠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찐 고구마를 내밀었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노란 속살이 반으로 갈라지며 단내가 났어요. 드세요, 어머니. 아니다, 너 먹어. 저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그녀는 고구마 반쪽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엔 생명이 느껴졌어요. 우린 고구마 하나를 나눠 먹었어요. 고소하고 달콤했죠.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민수가 웃으며 제 무릎 위에 앉아 있던 꿈이었죠. 봄 기운이 완전히 스며들던 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 고개를 돌리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이었죠. 예전에 그림자 같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살이 붓고 눈빛이 또렷했어요. 손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깨끗한 작업복이 햇살을 받아 번들거렸어요. 진우야. 그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당신 여보. 왔어요. 두 사람 사이엔 짧지만 단단한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제 앞에 와 무릎을 꿇었어요. 손등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이제 제 집으로 오세요. 뭐라고? 작은 공장이지만 다시 일 시작했어요. 방 하나 얻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자랑스럽게 떨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장모님도 저희 집에 계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입술을 떨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 가족이잖아요. 아들이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가요.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벌 받아야지. 너희 볼 면목이 없어. 민수 곁에 있을란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민수가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 혼자 추운데 있지 말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용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같이 울어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그녀가 저를 안았어요. 아들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새소리가 들리고 나무잎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민수가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요. 며칠 뒤 진짜 봄이 왔어요. 병원 뒤뜰의 흙냄새가 더 짙어졌어요. 민수의 나무에 여린 잎이 돋아났죠. 그 연두빛 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우린 셋이 함께 그 앞에 섰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봤죠. 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밤새 며느리와 함께 끓였죠. 쌀을 씻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젠 따뜻한 죽만 끓여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래, 이제 식은 죽은 없겠구나. 민수야, 할미가 왔다. 이젠 따뜻한 것만 먹어라.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죽을 나무 밑에 내려놓았어요. 김이 하늘로 피어올랐죠. 그 향이 바람에 섞여 퍼졌어요. 순식간에 흙냄새와 섞여 따뜻한 냄새가 되었죠. 며느리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들은 말없이 웃고 있었어요.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죠. 그때였어요. 나무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며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따뜻해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하고 뛰었어요. 그 소리는 분명 민수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 사이로 먼지가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마치 민수의 미소 같았죠. 그래, 따뜻하지. 이제야 따뜻하구나. 우리 민수야. 그날 제 심장 속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살아서도 울면서도
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우리 세 사람에게 남겨진 마지막 봄이었어요.